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평생을 바칠렀는데 돌아온 게 이거야? 당장 나가 죽어. 당신 대답해. 사실이야? 미경이 말이 사실이냐고.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반세기 가까이 남편 앞에서 얌전하게만 살아온 내 목구멍에서 쇠를 긁는 듯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남편 박정훈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천천히 고개를 드는 그 얼굴에 떠오른 것은 당혹감,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서늘한 공포였다. 여보,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오는 길이야? 미경이는 좀 어때? 태어난 척, 걱정스러운 척. 저 가면을 내가 40년 넘게 사랑하고 믿어왔다니.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갑과 손수건, 차키 따위가 거실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미경이 그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지르는 고함 끝에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남편은 그제야 신문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내게 다가오지 못했다. 소파와 나 사이에 몇 걸음 안 되는 거리가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수진아, 진정하고 말을 해봐. 미경이가 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그래? 무슨 말을 했냐고?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민준이 미경이 아들 민준이가 당신 아들이라며. 내 40년 지기 친구가 죽어가면서 내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고 고백했다고. 마지막 단어를 뱉는 순간 나 스스로도 그 문장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런 느낌일까? 내 삶을 지탱하던 두 개의 기둥,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가장 믿었던 친구가 한순간에 나를 깔아뭉개는 거대한 잔해가 되어버렸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굳게 닫힌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긍정이었다. 변명조차 찾지 못하는 죄인의 비겁한 침묵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내 세상은 온전했다. 싸늘한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죽음의 향기가 뒤섞인 호스피스 병동. 나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미경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한때 통통하고 복스럽던 그 손은 이제 낙엽처럼 바싹 마른 채 내 손 안에 힘없이 담겨 있었다. 췌장암 말기. 의사는 가을을 넘기기 힘들 거라 했지만 내 친구는 질긴 생명력으로 버티고 버텨 기어이 첫눈까지 보고야 말았다. 수진아, 와줘서 고마워. 산소호흡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갈라지고 희미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미경의 앙상한 손등을 쓸어주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얼른 기운 차려서 우리 같이 텃밭에 상추도 심고 해야지. 거짓말이었다.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가을이자 겨울이라는 것을. 미경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우리 수진이 넌 너무 착해서 탈이야. 평생을 나 같은 거 친구라고 챙겨주고. 또 그런 소리 한다. 너 같은 친구가 어딨다고. 그때였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미경의 아들 민준이가 들어왔다. 훤칠한 키에 반듯한 양복 차림. 40이 넘은 나이에도 어릴 적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참 잘생긴 청년이었다. 이모, 또 오셨어요. 매일 오시기 힘드실 텐데. 힘들긴. 내 아들 보러 오는 셈 치는데 뭐가 힘들어. 나는 진심으로 민준이를 아들처럼 여겼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민준이를 키워낸 미경의 고생을 곁에서 지켜봤기에 더욱 마음이 쓰였다. 우리 아들 서준이와도 친형제처럼 자랐고 남편은 유독 민준이를 예뻐했다. 퇴직금 받은 걸로 민준이 차 바꿀 때 보태주라며 두둑한 봉투를 건넸을 정도였으니 그때는 그저 친구 아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라 생각했다. 그 애정이 다른 색깔을 띠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민준이가 미경의 침대맡에 앉아 다정하게 물었다. 미경은 아들을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여자의 눈빛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깊은 그늘이 져 있었다. 이제와 생각하니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죄책감이었다.
민준이는 회사에 급한 회의가 있다며 잠시 얼굴만 비추고 떠났다. 깍듯하게 내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미경에게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민준이 정말 잘 컸어.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어쩜 저렇게 아비 없이도 반듯하게 컸을까. 보면 볼수록 듬직해. 내 말에 미경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마른 손으로 내 손을 꽉 움켜쥐었다. 마지막 힘을 짜내는 듯한 악력이었다. 수진아,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가 없어. 미경아, 왜 그래? 힘든 말하지 마. 불길한 예감에 손을 빼려 했지만 미경은 놓아주지 않았다. 앙상한 손가락이 내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준이, 우리 민준이 말이야. 그래, 민준이. 그 아이 죽은 우리 남편 아이 아니야. 나는 순간 미경이 병세 때문에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미경아, 정신 차려. 무슨 소리야? 아니야, 들어줘, 수진아. 제발, 시간이 없어. 미경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꿰뚫었다. 민준이 박서방 아이야. 내 남편 정훈 씨 아들이라고.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오직 미경의 거친 숨소리와 내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거짓말, 거짓말이지? 너 아파서 지금 헛소리하는 거지? 미안해, 수진아, 미안해. 딱 한 번이었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술김에 그 사람을 붙잡았어. 평생 너랑 그 사람 얼굴 볼 때마다 지옥이었어. 그래도 민준이를 보면서 버텼어. 내 아들이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니까. 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다. 내 손을 잡고 있던 손의 힘도 스르르 풀렸다. 눈을 감은 친구의 얼굴은 기묘하게도 평온해 보였다. 평생을 짓누르던 비밀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간호사를 부를 생각도 미경의 상태를 확인할 경황도 없었다. 토할 것 같은 배신감에 위액이 역류했다. 병실을 뛰쳐나와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주차장으로 가는 내내 40년의 세월이 조각난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유독 민준이의 백일잔치, 돌잔치에 두둑한 봉투를 들고 와 환하게 웃던 남편의 얼굴. 형님, 민준이가 형님을 쏙 빼닮았네요. 하는 시동생의 농담에 어색하게 웃으며 술잔만 비우던 남편의 모습. 명절 때마다 우리 아들 서준이와 똑같은 옷, 똑같은 신발을 사서 민준이에게 건네주던 그 자상함. 친구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 같아서 그런다던 그의 말이 다른 의미로 되살아나 심장을 후벼 팠다. 미경의 의미심장했던 말들도 떠올랐다. 수진아, 넌 참 좋겠다. 박서방 같은 남자랑 살아서.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너처럼 살아보고 싶다. 그 말들이 부러움이 아니라 질투와 죄책감의 다른 표현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내 인생 전체가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나는 그 연극의 주인공인 줄도 모르고 가장 믿었던 두 명의 연기자에게 속아 바보처럼 행복해했던 관객일 뿐이었다.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거실에 서서 신문을 보는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지옥의 문을 여는 질문을 던졌다. 당신 대답해. 사실이야? 미경이 말이 사실이냐고. 남편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40년간 성실한 교사, 자상한 남편, 듬직한 아버지로 살아온 그의 인생 또한 거짓이었음을. 나는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남편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려 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더러워. 내 날카로운 외침에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얼굴에 깊은 절망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그를 동정할 수 없었다. 지금 내 고통에 비하면 그의 절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언제부터였어? 아니, 어떻게 내가 미경이랑 내 단짝 친구랑 그럴 수가 있어. 수진아, 그건. 말해. 말하라고.
남편은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는 법이 없던 꼿꼿하기만 하던 사람이었다. 그가 내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오래전 일이야 자네도 알지 않나. 미경이 남편 일찍 가고 혼자 민준이 낳아서 힘들어하던 거. 그날 민준이가 밤새 열이 펄펄 끓는데 병원 갈 돈도 없다고 미경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어. 내가 돈을 들고 달려갔지. 남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1980년대 초반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의 풍경이 눈앞에 그려졌다. 병원에 다녀와서 민준이는 겨우 잠들고 미경이는 고맙다고 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술상을 차려왔어. 딱 한 잔만 하고 가라고 나도 미경이도 그날은 너무 힘들었네. 술이 들어가니 서로의 신세 한탄을 하다가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남편의 고백은 계속됐다. 하지만 내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술김의 실수. 하룻밤의 불장난. 그런 진부한 변명으로 내 40년 세월의 배신감을 덮을 수는 없었다. 그 하룻밤의 결과물이 버젓이 살아 내 조카 행세를 하며 40년을 함께 웃고 떠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장롱을 열고 텅 빈 여행 가방을 꺼냈다. 여보, 당신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놀라 따라 들어왔다. 나는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나가. 이 집에서 나가. 당신 얼굴 보고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수진아,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평생 속죄하며 살게. 제발 용서해줘. 남편이 내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나는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소리쳤다. 용서? 당신은 지금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했어. 우리의 결혼, 우리 아이들, 미경이와의 우정까지 전부 다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그런데 뭘 용서해? 당신과 내 사이는 오늘로 끝이야.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 내 등 뒤로 남편의 절규가 들려왔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액정에 뜬 이름은 민준이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내 친구의 아들. 그리고 내 남편의 아들.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아마도 엄마의 마지막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액정 화면에 민준이라는 두 글자가 내 눈을 지독하게 파고들었다. 내 친구의 아들, 내 남편의 아들. 그 끔찍한 진실의 결정체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남편이 허둥지둥 다가와 내 손에 들린 핸드폰을 받으려 했다. 여보, 이리 줘. 내가 받을게. 손대지 마.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나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플라스틱 깨지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전화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비명처럼 울어댔다. 그 벨소리는 마치 미경의 마지막 숨소리 같기도 했고 내 삶의 종말을 알리는 장송곡 같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그 소리를 견딜 수 없어 맨발로 현관을 뛰쳐나갔다. 수진아, 이수진, 어디가? 등 뒤에서 남편이 절박하게 외쳤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차가운 겨울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저 남자에게서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만이 나를 움직였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밤거리를 헤맸다. 가로등 불빛이 어지럽게 번지고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가 내 눈을 멀게 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다리에 힘이 풀려 한적한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겨울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모습이 마치 내 처지 같았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텅 비어버린. 그제야 나는 꽁꽁 얼어붙었던 몸을 부르르 떨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차갑게 식어갔다.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28 남편과 갓 결혼해 낯선 동네로 이사 왔을 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준 사람이 미경이었다. 떡을 쪄와서는 새댁 앞으로 잘 지내봐요. 하며 환하게 웃던 얼굴. 아이들 기저귀며 분유값을 아끼려고 함께 끙끙대던 시절. 남편이 벌어다주는 빠듯한 월급 봉투를 앞에 두고 된장찌개 하나에 밥을 먹으면서도 뭐가 그리 즐거웠는지
서로의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제 자식 일처럼 기뻐하고 아플 땐 밤새 함께 걱정하며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 모든 순간에 미경과 남편은 나를 향해 웃으며 등 뒤로는 비수를 숨기고 있었다니.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준이가 4살, 우리 아들 서준이가 3살 되던 해여름이었다. 두 가족이 함께 계곡으로 휴가를 갔다. 물가에서 남편은 유독 민준이를 살뜰히 챙겼다. 제 아들 서준이보다 더 자주 안아주고 더 높이 목마를 태워줬다. 나는 그때 철없이 여보, 당신은 서준이 아빠야, 민준이 아빠야? 우리 아들 질투하겠네. 하며 웃었다. 남편은 친구 아들이 아니라 조카 같아서 그렇지. 아비 없는 티나면 쓰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그저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남편은 제 아들을 알아보는 본능에 충실했던 것이고 미경은 그 아슬아슬한 광대 노름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또 한 번은 민준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였다. 남편은 퇴근길에 커다란 케이크와 꽃다발을 사들고 미경의 집으로 달려갔다. 우리 딸 지혜나 아들 서준이가 합격했을 때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장하다 김민준. 이 이모부가 크게 한턱 쏠게. 하며 민준의 등을 두드리던 남편의 손. 그 손은 기쁨이 아니라 부채감의 표현이었다. 아버지 노릇 한번 제대로 못해준 것에 대한 속죄였던 것이다. 나는 그 옆에서 우리 남편은 친구 아들 챙기는 거 하나는 세상 1등이네. 라며 바보처럼 박수를 쳤다. 기억의 파편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심장을 헤집었다. 모든 것이 배신의 증거였다. 내 행복은 진실 위에 세워진 성이 아니라 두 사람의 추악한 비밀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디야?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엄마가 갑자기 나가셨다고 무슨 일 있어? 걱정 가득한 딸의 목소리에 나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그냥 답답해서 바람 좀 쐬러 나왔어. 금방 들어갈게. 거짓말을 하는 내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내가 지금 그리로 갈까? 아니, 오지 마. 정말 괜찮아. 지혜야, 엄마가 나중에 전화할게. 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자식들에게는 이 끔찍한 진실을 알릴 수 없었다. 내 고통만으로도 벅찼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아이들이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가 그들이 친이모처럼 따르던 엄마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민준이가 자신들의 이복 형제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나는 이 모든 비밀의 무게를 혼자 짊어져야만 했다. 다음 날 미경이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 왔다. 민준이에게서 온 문자였다. 이모, 어머니께서 어젯밤 편안히 가셨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렸다. 가야만 했다. 가지 않으면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40년 지기 친구의 마지막을 배웅해야 하는 기가 막힌 역할을 연기해야 했다. 장례식장은 무겁고 슬픈 공기로 가득했다. 영정사진 속 미경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으로 활짝 웃고 있었다. 내가 시집 오던 날 내 손을 꼭 잡고 찍었던 사진이었다. 저 웃음 뒤에 그런 무서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나는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영정 앞으로 다가갔지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미경아, 너는 편하니? 평생의 짐을 나한테 다 떠넘기고 가버리니 속이 시원해? 마음속으로 악담을 퍼부었다. 절을 하고 돌아섰을 때 상복을 입은 민준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이모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엄마 마지막까지 이모 걱정 많이 했어요. 나는 차마 민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 순간 내 옆으로 다가온 남편이 민준의 어깨를 깊이 감싸 안았다. 민준아, 고생 많았다. 이제 이모부한테 기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고. 나는 그 모습을 보고야 말았다.
슬픔에 잠긴 민준의 얼굴, 그 아이의 짙은 눈썹과 굳게 담은 인매가 남편의 젊은 시절을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동안 왜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을까? 아니, 의심조차 해보지 않았을까? 사랑과 신뢰라는 두꺼운 막이 내 눈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의 손길이 닿은 민준의 어깨를 보는 순간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텅 빈 위를 개원했다. 장례식 내내 나는 유령처럼 겉돌았다. 조문객들은 내게 다가와 수진 씨가 제일 마음 아프겠네.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하며 위로를 건넸다. 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영혼 없는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연극이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남편과 나는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며칠 사이 남편은 10년은 늙어 보였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더 늘어난 것 같았고 깊게 팬 주름에는 죄책감이 그늘처럼 어려 있었다. 이제 다 말해줘요.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울고 소리 지를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당신이 말한 그 하룻밤 실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민준이 얼굴에 당신이 있어. 40년을 속였으면 마지막은 진실을 말해줘. 그게 당신이 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남편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고백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아팠다. 실수였어. 처음엔 정말 그랬어.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 남편의 말에 따르면 그 하룻밤 이후 미경은 그를 피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가 생긴 것을 알게 된 후 미경은 남편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제발 이 아이만은 낳게 해달라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 그저 당신의 아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고 있어 달라고. 나는 미친놈이었지. 당신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내 아이를 모른 척해야 한다는 죄책감 사이에서 미경이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 민준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처음 안아보던 날 알았어. 내 핏줄이라는 걸. 당신과 우리 아이들에겐 미안했지만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네. 그 후로 남편은 미경과 아버지와 친구의 아내라는 아슬아슬한 경계를 오가며 관계를 이어왔다고 했다. 몰래 생활비를 보태주고 민준의 학비를 대주기도 했다. 육체적인 관계는 그날 밤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늘에 맹세코 그건 사실이라고 했지만 내게는 그 말이 더 큰 비수처럼 들렸다. 차라리 정욕에 눈이 먼 실수였다면 용서가 더 쉬웠을까. 그들은 40년간 나를 가운데 두고 아이를 빌미로 정신적인 유대를 이어온 것이다. 그들은 그들만의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였고 나만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사랑했어? 미경이를 단 한순간이라도 여자로 사랑했냐고. 내 마지막 질문에 남편은 고개를 떨궜다. 연민이었어. 미안함이었고 책임감이었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네. 내게 사랑은 평생 당신 하나뿐이었어, 수진아. 믿어줘. 믿어달라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거짓말처럼 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진실은 충분히 알았고 그 진실은 내 남은 삶을 지탱할 모든 힘을 앗아가 버렸다. 우리 각자의 시간을 좀 가져요.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줘. 지혜랑 서준이한테는 당분간 요양원에 봉사활동 간다고 둘러댈 테니. 수진아, 제발 내가 어떻게 당신 없이. 당신은 40년을 나 없이도 잘 살았잖아. 당신만의 비밀 가족을 꾸리고. 이제 와서 왜 못 살아? 내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 남자와의 모든 관계를 잘라내고 있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말없이 집을 나섰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 텃밭의 작물들이 겨울찬 서리를 맞아 모두 시들어 있었다. 마치 내 인생처럼. 이제 저 텃밭을 다시 가꿀 수 있을까? 내 인생에 다시 봄이 오기는 할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떠난 집은 거대한 관처럼 느껴졌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공간에는 정막만이 유령처럼 떠다녔다. 나는 망부석처럼 소파에 앉아 며칠을 보냈다.
잠도 오지 않고 입맛도 없었다. 40년간 내 몸의 일부처럼 익숙했던 남편의 흔적들이 집안 곳곳에서 나를 고문했다. 현관에는 그가 늘 신던 구두가 놓여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고, 욕실 칫솔 꽂이에는 내 칫솔 하나만 외롭게 서 있었다. 잠자리에 들면 옆자리의 냉기가 칼날처럼 파고들어 밤새 몸을 뒤척였다. 그가 매일 아침 신문을 읽던 소파, 차를 마시던 식탁, 서재에 가지런히 꽂힌 책들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이, 모든 추억이 이제는 거대한 위선 덩어리로 보였다.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릴수록 배신감의 상처는 더 깊게 파였다.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뒤에 다정하게 내 어깨를 감싸는 그의 손길 뒤에 숨어 있었을 비밀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나는 무기력하게 텃밭으로 나갔다. 이미 겨울이라 흙은 꽁꽁 얼어붙고 잡초만 무성했다. 봄이면 이곳에 상추와 고추를 심고 여름이면 토마토를 따며 우리는 소박한 행복을 느꼈었다. 미경이도 살아생전 이 텃밭을 참 좋아했다. 수진아, 내가 키운 상추는 어쩜 이렇게 아삭하고 맛있니? 하며 갓 딴 상추에 쌈장을 찍어 먹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그 기억마저 이제는 오물처럼 더럽게 느껴졌다. 나는 호미를 들고 얼어붙은 땅을 미친 듯이 파헤쳤다. 죽어버린 작물의 뿌리를 뽑아내고 잡초를 거칠게 뜯어냈다. 마치 내 인생을 망쳐버린 그들의 비밀을 뿌리 뽑으려는 듯이. 하지만 아무리 파헤쳐도 텅 빈 공허함만 더해질 뿐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초인종 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냈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 무시하려 했지만 초인종은 끈질기게 울렸다.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자 그곳에는 수척해진 얼굴의 민준이가 서 있었다. 검은 양복 차림, 아직 상중임을 알려주는 모습이었다. 이모 괜찮으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걱정돼서 와봤어요. 나는 순간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이 아이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한단 말인가. 내 남편의 얼굴이, 내 친구의 얼굴이 교묘하게 뒤섞인 저 얼굴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민준이구나. 들어와. 밖이 추운데. 민준이는 무거운 상자 하나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요, 이게 나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거든요. 혹시 당신께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상자는 꼭 수진 이모한테 전해주라고. 상자. 미경이가 남긴 판도라의 상자. 나는 그 상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이모부님은 어디 가셨어요? 댁에 안 계신 것 같아서요. 아, 저기 시골에 바람 좀 쐬러 갔어.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 내 입에서 나온 거짓말은 형편없었다. 민준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모, 저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손을 잡고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설마 미경이가 민준이에게까지 자꾸 미안하다고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그러셨어요. 누구한테 죄를 지었냐고 여쭤봐도 대답은 안 하시고 그저 박서방한테 미안하다고 수진이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 말만 반복하셨어요. 민준이는 괴로운 듯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이모랑 이모부님께 무슨 잘못을 하신 거예요? 두 분은 저희 어머니 평생의 은인이셨는데 제가 혹시 모르는 일이 있었나요? 나는 아래 십수를 깨물었다. 너는 평생 몰라야 한다. 이 끔찍한 진실은 너를 낳아준 두 사람과 나, 우리 셋의 무덤에서 함께 썩어야 할 비밀이다. 나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민준아. 그런 거 없어. 내 어머니가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정신이 없으셔서 그러셨을 거야. 평생 우리한테 신세졌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걸리셨나 보지. 신경 쓰지 마. 정말 그런 건가요? 그럼. 내 어머니랑 나랑 어떤 사이인데. 어서 들어가. 상복 입고 너무 오래 밖에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민준이를 거의 등 떠밀다시피 현관 밖으로 내보냈다. 문을 닫고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갔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상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미경의 40년 묵은 죄책감? 아니면 나를 향한 마지막 조롱? 나는 그 상자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갖다 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미경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말이 발목을 잡았다. 꼭 수진 이모한테 전해주라고. 며칠 밤낮으로 상자를 노려보기만 했다. 그러다 문득 이대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아야 했다. 미경이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평생 나를 속였는지, 그리고 내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테이프를 뜯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물건들이 가득했다. 젊은 시절 미경과 내가 함께 찍은 흑백 사진들, 우리가 주고받았던 유치한 편지들, 내가 선물했던 촌스러운 스카프, 모두 우리의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포장된 거짓의 증거들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치워나갔다. 그리고 상자 맨 밑바닥에서 작은 손때 묻은 통장 하나와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통장은 1983년에 개설된 아주 오래된 것이었다. 나는 무심코 통장을 펼쳐보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숨을 멈췄다. 매달 25일 박정훈이라는 이름으로 5만 원, 10만 원씩 꾸준히 입금된 기록이 40년 가까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다. 남편의 월급날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금액은 조금씩 늘어났다. 민준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무렵에는 등록금 보탬이라는 메모와 함께 큰돈이 들어와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비밀이었다. 남편은 단순한 하룻밤 실수의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40년간 내 뒤에서 또 다른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아이들 학비를 쪼개고 내게는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른 가정을 부양하고 있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함께 들어있던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다. 겉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봉투를 열자 곱게 접힌 편지지 몇 장이 나왔다. 미경의 글씨체였다. 수진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 이기적이라는 거 알아. 평생 입 다물고 있다가 죽어서야 이렇게 고백하는 내 비겁함을 용서하지 마.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래서 더 지옥이었어. 너의 그늘 아래서 내 따뜻함을 받으며 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시커먼 죄를 품고 살아야 했으니까. 내 남편을 훔친 나를, 내 행복을 질투했던 나를 매일 밤 저주했어. 그날 밤 이를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 남편 일찍 죽고 핏덩이 같은 아들 하나 품에 안고 세상에 내던져졌을 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 민준이가 아픈데 약 3억일 돈도 없던 그 밤 구세주처럼 나타난 사람이 박서방이었어. 너한테는 차마 꼴 사나워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따뜻한 밥 한 술과 약봉지를 들고 왔더라. 그 밤 나는 여자이길 포기하고 어미가 되기로 결심했어. 내 아들을 지켜줄 강한 수컷이 필요했어.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유혹했어. 술김에 미친 척하고 그 사람 품에 안겼어. 그 사람은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지만 내 절박한 눈물에 결국 무너졌지. 이건 변명이 아니야. 모든 잘못은 나한테 있어. 박서방은 그저 내 불행에 발목 잡힌 불쌍한 남자일 뿐이야. 민준이가 생긴 걸 알았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동시에 너를 볼 면목이 없어서 죽고 싶었지. 아이를 지우려고도 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 그 아이는 칠흑 같던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으니까. 나는 박서방에게 아이를 빌미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어. 그저 민준이의 그림자 아빠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야. 당신 아이가 이렇게 크고 있다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고 멀리서나마 지켜봐 달라고. 그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내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어. 그 후로 40년 우리는 아슬아슬한 외줄 위를 걷는 공범이었지. 우리는 서로에게 위안인 동시에 지옥이었어. 수진아, 나는 내게 남편을 빼앗은 게 아니야. 나는 내 아들에게 아버지를 단 하룻밤 빌렸을 뿐이야. 그리고 그 대가를 평생 치르며 살았어. 너의 행복을 바라보며 내 옆에서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피눈물을 삼켰어. 부디 민준이는 미워하지 말아줘.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
태어난 것 자체가 죄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아이는 너를 친이모처럼 따르고 존경했어. 이 모든 비밀은 나 하나만 안고 갈 테니 너는 부디 민준이에게 지금처럼 좋은 이모로 남아주길 바라.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그리고 박서방 그 사람 너무 원망하지 마. 그 사람은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나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굴레를 짊어지고 산 불쌍한 사람이야. 모든 원망은 나한테만 해. 미안하다, 수진아.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내 모든 것을 갚을게. 너의 좋은 친구로만 오롯이 그렇게만 내 곁에 있을게. 안녕, 내 하나뿐인 친구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내 눈에서는 눈물 대신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용서해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가겠다는 친구의 마지막 편지. 이것은 용서를 구하는 편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변명이며 내게 남은 삶의 굴레를 씌우는 잔인한 유언이었다. 민준이를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미경이는 죽어서까지 내 삶을 조종하려 하고 있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나는 통장과 편지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야 했다. 남편을 만나 단판을 지어야 했다. 그때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지금 어디야? 아빠랑 무슨 일 있는 거지? 내가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으시길래 아빠 친구분한테 연락했더니 아빠 지금 역 앞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에 혼자 계신데 두 분 이혼이라도 하는 거야? 엄마 제발 말 좀 해봐. 딸의 다급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지혜야, 엄마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일단 끊어. 엄마, 자꾸 피하지만 말고. 내가 지금 그리로 갈게. 가서 얘기해. 오지 마. 제발, 이건 엄마랑 아빠 두 사람 문제야. 너희는 끼어들지 마. 나는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지혜가 알려준 오피스텔 주소를 택시 기사에게 보여주었다.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동네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오피스텔은 낡고 허름했다. 복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남편이 평생 살아온 안락한 집을 떠나 이런 곳에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다. 나는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남편이 나타났다. 며칠 면도도 하지 않은 얼굴, 구겨진 옷차림. 평생 꼿꼿하고 단정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나를 보고 경악했다. 수진아, 당신이 여길 어떻게 해?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원룸은 온통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바닥에는 소주병이 나뒹굴고 있었다. 평생 내 앞에서는 담배 한 대 피우지 않던 사람이었다. 나는 들고 온 통장과 편지를 그의 앞 테이블에 던졌다. 이게 뭐야? 당신들이 40년간 나를 속이고 저지른 짓들의 증거야. 남편은 테이블 위에 놓인 통장과 미경의 편지를 보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의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다. 변명이라도 해보시지. 연민? 책임감? 그런 말로 이 40년의 기만을 덮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당신 자식들까지 속였어. 우리 지혜, 서준이 먹이고 입힐 돈으로 다른 자식을 몰래 키웠다고.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속에서는 용암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내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왜 말이 없어? 미경이는 죽으면서까지 자기 변명에 당신 감싸기에 바쁘던데 당신은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 평생을 그림자 아빠 노릇하며 즐거웠나? 나랑 우리 애들 앞에서는 완벽한 가장인 척 미경이와 민준이 뒤에서는 또 다른 가장 행세를 하면서 희열이라도 느꼈냐고. 그 순간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나는 이성을 잃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졌다. 컵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책들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쏟아졌다.
당신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평생 당신이랑 우리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어떻게 내 가장 친한 친구랑 내 등 뒤에서. 나는 울부짖으며 남편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기 시작했다. 힘없는 주먹이었지만 나의 모든 절망과 분노,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말해봐. 당신 민준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어? 내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 옆에서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고. 내가 민준이 칭찬할 때 그 아이를 내 아들처럼 아낄 때 속으로 비웃었어. 이 바보 같은 여자라고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웃는다고 비웃었냐고. 남편은 저항하지 않고 내 모든 주먹질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마침내 내가 지쳐서 주저앉자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아니 비웃지 않았어. 당신이 민준이를 예뻐해 줄 때마다 나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 죄책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 당신의 그 착한 마음을 내가 더럽히고 있다는 생각에 매일 밤 잠을 설쳤어.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는 무릎을 꿇고 내 앞에 엎드렸다. 수진아,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천하의 나쁜 놈이야. 당신한테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 당신을 속인 것도 우리 아이들을 속인 것도 다 내 잘못이야. 미경이 탓하지 마. 그 여자는 나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어. 모든 건 나를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만난 내 탓이야. 제발 나를 용서하지 마. 그냥 평생 나를 원망하고 저주해.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70평생을 살아온 한 남자의 처절한 무너짐이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들끓던 분노가 거짓말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남은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허무와 슬픔뿐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남자와 할 말은 없었다. 용서도 원망도 그 어떤 감정도 사치처럼 느껴졌다. 우리의 40년은 이 좁고 더러운 방에서 한 남자의 눈물과 함께 산산조각 나 끝이 났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다. 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나를 맞았다. 등 뒤에서 남편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나는 혼자였다. 철저히 혼자서 이 무너져 내린 내 인생의 잔해들을 어떻게 치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오피스텔을 나선 내 발걸음은 목적지가 없었다. 텅 빈 껍데기처럼 밤거리를 헤맸다. 어디선가 찬 바람이 불어와 앙상한 내 몸을 훑고 지나갔다. 마치 세상이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비웃는 것 같았다. 택시를 잡아 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이름은 미경의 남편, 그러니까 민준이의 호적상 아버지가 묻힌 공원묘지였다. 미경은 그의 곁에 묻혔다. 그곳에 가면 미경이 있을 테니까. 따지고 물어야 할 사람이 그곳에 누워 있을 테니까. 희미한 달빛만이 비추는 공원묘지는 스산했다. 봉분 앞에 선 나는 차가운 비석을 손으로 쓸었다. 오미경. 돌에 새겨진 세 글자가 시리도록 차가웠다. 미경아, 나왔어. 대답 없는 이름만 허공에 흩어졌다. 좋니? 평생의 짐 나한테 다 떠넘기고 그 남자 곁에서 편안히 잠드니 좋아? 내 편지 봤어. 끝까지 내 변명, 내 자기 연민뿐이더라. 나한테는 어쩌라고. 남은 나는 이 지옥을 어떻게 살라고.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주변의 고요를 깨트리는 내 절규가 메아리 쳤다. 나는 봉분 앞에 주저앉아 흙을 움켜쥐었다. 손톱 밑으로 차가운 흙이 파고들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내 반쪽이라고 생각했는데 넌 내 인생을 통째로 훔쳐갔어. 내 남편, 내 우정, 내 행복했던 기억까지 전부 다 넌 도둑이야. 내 인생을 훔친 아주 비겁하고 잔인한 도둑이라고. 나는 어린애처럼 울부짖으며 흙더미를 두드렸다. 하지만 차가운 흙은 말이 없었고 사진 속 미경은 여전히 행복하게 웃고만 있었다. 한참을 울었을까? 눈물샘이 다 말라버렸는지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기이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래, 미경이는 이제 없다. 내가 아무리 소리치고 원망해도 그녀는 대답할 수 없다. 그녀는 자신의 죄와 고통을 죽음과 함께 봉인해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산자들의 몫이었다. 문득 미경의 편지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내 모든 것을 갚을게. 나는 허하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다음 생?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걸 믿을 만큼 난 이제 순진하지 않아. 내가 내게 진 빚은 내 아들 민준이가 평생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하게 사는 걸로 갚아. 내가 그 아이를 지킬 테니. 그러니 너는 거기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꿈에도 찾아오지 마. 그것이 내가 미경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이자 나 자신을 위한 마지막 다짐이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살아가야 하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더 이상 미경의 무덤 앞에서 흘릴 눈물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딸 지혜가 현관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헬쑥해진 내 얼굴을 보더니 와락 달려와 나를 껴안았다. 엄마, 어디 갔다 이제 와? 전화는 왜 안 받고? 아빠한테 다녀온 거야? 두 사람 정말 이혼할 거야? 딸의 품에 안기자 참고 있던 서름이 다시 북받쳤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아니야. 그런 거. 거짓말. 엄마 얼굴 좀 봐. 이게 아무 일 없는 사람 얼굴이야? 아빠는 왜 그런 냄새 나는 데서 혼자 그러고 계시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데 나한테까지 숨기는 거야? 지혜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꾸며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냥 다 싫어질 때가 있어. 내 아빠도 나도 그냥 좀 지친 것뿐이야.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 이제 서로한테 시간을 좀 주기로 한 거야.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마.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 엄마. 지혜는 내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꼭 잡을 뿐이었다. 다 컸다고 생각했던 딸이 어느새 나를 위로할 만큼 자라 있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이 추악한 비밀의 무게는 나 하나로 좋겠다. 내 아이들의 삶까지 이 진흙탕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그 후로 며칠간 남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나 또한 하지 않았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서로를 외면했다. 나는 텅 빈 집에서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냈다.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텃밭에 마른 잡초를 뽑았다. 기계처럼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수진 씨 되십니까? 여기는 한국병원 응급실입니다. 보호자 박정은 씨가 쓰러지셔서 실려오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무미건조한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를 증오했지만 그가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여전히 내 아이들의 아버지였고 법적으로 내 남편이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모든 지긋지긋한 고통이 끝날까? 아니, 그는 죽어서도 내 삶의 족쇄가 될 것이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응급실 침대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누워 있었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다고 의사는 말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희미하게 숨을 내쉬는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평생 단정하고 꼿꼿하기만 했던 사람. 학생들 앞에서는 호랑이 선생님이었고 자식들 앞에서는 산처럼 든든한 아버지였던 사람. 그가 이렇게 무력하고 초라하게 누워 있었다. 그의 앙상하게 마른 손등 위로 검버섯이 거뭇하게 피어 있었다. 그 손으로 내 손을 잡고 평생을 약속했었고 그 손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냈고 그리고 그 손으로 다른 여자를 안고 다른 아이를 키웠다. 애증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분노와 원망은 이미 그 힘을 잃고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민과 허무만이 남아있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멀리까지 함께 걸어온 것일까? 며칠 후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의식을 찾은 그는 나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나는 묵묵히 그를 간호했다. 죽을 쑤어 먹이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의 대화는 이미 40년 전에 끝났는지도 모른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은 죄의 무게를 가늠하고 있었다. 퇴원하던 날 남편은 내게 말했다. 당신한테 돌아갈 면목이 없네. 그냥 요양원으로 보내주게.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짐을 챙겨들었다. 집으로 가요. 남편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을 용서한 거 아니에요. 평생 용서 못할 거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정리해야 할 시간들이 남아있어. 지혜랑 서준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하고, 그리고 당신 이대로 혼자 죽게 내버려 둘 만큼 내가 모진 사람은 못 돼. 그러니 그냥 집으로 가요. 가서 당신이 내게 진 빚 남은 생동안 갚아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어쩌면 의무였고 혹은 40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나를 따라 나섰다. 다시 돌아온 집은 여전히 어색하고 서늘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흘렀다. 모든 것을 포기한 체념의 침묵. 우리는 한 집에 사는 타인이 되었다. 각자의 방을 썼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함께 밥을 먹는 식탁에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울렸다. 그럼에도 시간은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얼어붙었던 텃밭에 흙이 녹기 시작했다. 나는 봄을 맞아 텃밭에 다시 씨앗을 심었다. 상추, 쑥갓, 열무. 예전처럼 화려한 꽃은 심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흙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다. 어느 주말 민준이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불쑥 찾아왔다. 과일 바구니를 한 알음 들고서 이모, 이모부, 몸은 좀 어떠세요? 편찮으셨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민준이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편은 차마 민준이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았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한 번씩 겪는 일인데 뭘. 어서 들어와. 거실에는 오랜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준이의 어린 아들이 서툰 걸음마로 아장아장 걷다가 내 남편 앞에서 넘어졌다. 남편은 저도 모르게 아이를 일으켜 안으려다 움찔하며 손을 거두었다. 그 아이는 그의 친손자였다. 하지만 그는 할아버지 행세를 할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아이를 일으켜 안았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넘어져도 울지도 않고 씩씩하네. 아이를 안아드는 순간 아이의 동그란 눈이 내 눈을 마주했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는 어떤 비밀도 어떤 상처도 없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이 아이들의 평온한 일상. 더러운 진실 따위는 이 아이들의 삶에 한 발짝도 들여놓아서는 안 되었다. 민준이네 가족이 돌아가고 집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남편은 서재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민준의 차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한없이 외롭고 쓸쓸해 보였다. 나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찻잔을 건넸다. 따뜻할 때 마셔요. 남편은 말없이 찻잔을 받아들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 텃밭에는 내가 심은 어린 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다. 여보. 아주 오랜만에 남편이 나를 불렀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도 원망도 아닌 감정이 가슴속에서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그것은 아마도 삶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강물 앞에서 함께 떠내려가고 있는 작은 존재들에 대한 동질감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의 세월은 우리 몸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우리는 서로를 가장 잘 아는 타인이었다. 나는 텃밭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올해 열무는 아주 잘 자랄 것 같네요. 남편은 대답 대신 조용히 차를 마셨다. 내 인생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상처는 아물지 않고 흉터로 남을 테고 문득문득 배신의 기억이 칼날처럼 심장을 찌를 것이다. 남편과 나는 예전처럼 웃으며 서로를 마주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이 깨져버린 관계의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끌어모아 위태롭지만 새로운 형태의 삶을 이어나갈 것이다. 텃밭의 어린 싹들은 차가운 바람을 견디고 뜨거운 햇볕을 이겨내며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 남은 삶도 그러하리라. 비록 화려한 꽃을 피우진 못하더라도 이 모든 상처를 끌어안고 묵묵히 나의 몫을 살아낼 것이다. 그것이 내가 내 인생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이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앙상했던 내 마음에 아주 희미한 온기를 더해주고 있었다. 배신과 용서, 상처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그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